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시기도 했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 6개월을 막 넘겼습니다. 그렇죠? 예. 네,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6개월 치고는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국정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은 6개월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치에 이제 근본 세 가지를 든다면 네. 안보, 경제, 신뢰 세 가지겠죠. 그런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신뢰의 위기,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인사여서 좀 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총체적 난국 얘기는 좀 더 뒤에 듣도록 하고요. 네. 혹시 윤석열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잘한 거, 그래도 평가해 줄 만한 건 뭐 없었을까요? 글쎄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오늘 당장 지금 동남아 순방 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출국을 하셨는데 거기에 MBC 기자를 탑승 거부를 하고 배제하고 출국했단 말이죠. 국민들 보기에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끝 장난 이런 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참 MBC 출신으로서 네. 저희 후배 기자가 탑승 거부당한 그 현실을 보면서 우선 편협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대통령의 언론관, 또 하나는 정치관. 비판적인 언론은 언론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언론관이죠. 또 정치라는 것이 불편한 것들과의 동거가 사실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정부는,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 점에서 동남아 순방 외교의 그 내용보다는 이런 분란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분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MBC 배제라는 게 네. 또 언론 기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반발도 있는 거고, 뭐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 우리도 안 가겠다라고 저항도 네. 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손해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글쎄 그걸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2000년에 우리 고문께서는 정치를 하고 계셨죠. 예.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열렸을 때 그때 보니까 북한에서 뭐 KBS하고 조선일보는 오지 마라. 그랬죠. 예.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김대중 있습니다. 대통령의 예, 예. 태도는 전혀 달랐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종 네. 북이 이제 특히 이 조선일보를 문제 삼아서 늘 취재를 거부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북한 체제가 가진 그 특성, 또 우리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정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안 하면 안 했지, 조선일보가 비판적이라고 그래서 뭐 안 데리고 가거나 이런 건 못 한다, 언론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이런 입장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정치가 다움입니다. 그게 리더십이죠. 아까 말씀하신 예. 불편한 것과의 동거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죠. 네.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민주사회의 관용성이라는 게 그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조선일보에게 되게 많이 당한 분 같은데요. 그렇죠. 조선일보를 좋아하시지 않았겠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죠. 네, 굉장히 대비되는 태도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건 정치란 안보, 경제, 신뢰가 예. 중요한데 세 분야가 다 위기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안보 위기는 뭐 국민들이 네. 걱정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대통령 총리는 몰라도 한국 분단 한국의 대통령은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점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근친 증오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는 그런 신념과 철학을 갖고 그걸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지도자들이고, 이명박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한 시각을 갖고 근친 혐오에 가까운, 그러니까 네. 북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붕괴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진 것 같아요. 같은 보수 정권이지만 노태우 정부는 세계사적인 탈냉전 과정에서 한반도의 탈냉전을 남북 화해를 주도했단 말이죠. 평화 공존으로 가는. 근데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연 그 평화 비전은 뭐냐, 한반도 평화에 관한 자신의 구상은 뭐냐라는 것을 현재까지 드러나는 게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담대한 구상은 뭐 말은 담대한데 그 내용으로 보면 사실 과거에 그 비핵 개방 3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까요? 뭐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오늘 현재 보면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국면 속에서 국민들이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있죠. 네. 이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대통령의 그 책임에 저는 충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 반복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냐, 대통령의 예. 잘못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현상과 본질, 그러니까 도발이냐 맞대응이냐 그 용어 개념부터 좀 한번 파고 들어가 볼 네네.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러지? 이렇게 보면 그냥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북에 항상 남과 북은 이제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남쪽에서는 8월, 9월, 10월, 8월에는 을지 연습으로 한미 연합 합동 군사 훈련, 그리고 9월에는 한미 해상 훈련, 연합 훈련, 그리고 10월에는 한미 합동 공중 훈련, 이렇게 이제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끝난 그 경계 폭풍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이제 명명한 그 훈련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진행되는 군사 훈련 중에 최대 규모의 전투기 훈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240대가 무려 출격 횟수가 1,700회의 출격,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북으로 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역으로 북이 그런 훈련을 러시아와 함께 벌인다고 했을 때, 중국과 함께 벌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대응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도발이라고만 얘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 제공을 일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고모님께서는. 근데 한미 동맹을 생각하면 한미 연합 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꽤 있는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였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큰 축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한미 동맹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거든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평화와 안정입니다. 평화와 안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흔들게 되면 과연 무엇을 위한 동맹이고 군사훈련이냐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각국의,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네네. 이익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익은 뭐냐? 훈련 강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봉쇄라는 대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국가 전략 보고서를 냈어요. NSS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또 핵태세 보고서 NPR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네.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 그 줄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봉쇄입니다. 대전략으로서 딱 한 문장 한반도 문제는 한 문장 들어가 있어요. 관심사가 아니군요. 관심사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은 한미동맹 강화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봉쇄의 그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또 하나의 한 축으로서 한국, 미국, 한미일 이렇게 삼각동맹을 자꾸 얽어매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상 그러면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평화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고민이 국가 지도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건 한반도인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한미일로 절대 가치죠. 그렇죠. 일단 뭐 살아 있어야 우리가 뭐 경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거니까 한미일로 자꾸 묶이게 되면 북한의 선택은 뭐 미사일 도발도 있겠지만 북중러로 이렇게 묶이고 그렇죠. 더 강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보 비용, 안보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미일 군사 훈련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경제 문제인데요. 30년 동안 한중 무역이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5월부터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반짝했다. 네, 10월 다시 적자입니다. 5월이 정권 교체가 됐죠.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네.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거와 함께 한중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의 상관관계를 예사롭지 않게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무역 흑자가 전체의 80%를 중국 무역에서 받습니다. 그 액수가 7천억 불에 달합니다. 약 1,000조 원 가량 드는 거죠. 그 정도의 중국과 장사를 해서 그렇죠. 그동안 1,000조 원을 중국 30년을 쭉 중국 흑자를 덕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봤는데 네. 이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적자와 중국 입장에서 네. 한국에 대한 적자는 미중 경쟁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조금 무역적으로 손해봐도 상관없다. 네. 중국 입장에서 그 한국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중국 편에 붙들어 두는 것이 네, 네. 미국에 너무 경사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네.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자료나 뭐 발표는 없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과연 우리의 국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럼 고모님 그동안 고민해 봐야 되는 대한민국은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우리 이익을 챙겨온 거네요. 대한민국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중무역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흑자 볼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 5월 네. 주목해야지요. 그래서 바로 이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지금 뭐 금리, 뭐 환율, 네, 뭐 물가 네. 이런 속에다가 이 중국발 이런 무역 적자의 빨간불 심각하게 봐야 그럼 합니다.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위기는 곧바로 경제 위기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데요.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신뢰 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사실 정책 요인이 아니고 네. 개인 요인입니다. 무슨 태도. 정책을 잘못해서 네네, 그런 네네. 것보다는 행동, 네네. 또 말투, 태도 뭐 이런 거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위기가 계속되거나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사실. 근데 우리 고모님도 예전에 당대표로서 정당을 이끌고 나가면 지지율 같은데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점수고 나의 역량을 온전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비서들의 존재 이유는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내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정책 수단을 통해서 또는 뭐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이게 사실 비서들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국정감사를 해보실 때 이제 둘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공수도 해보셨잖아요. 예. 피감기관으로서 답변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이럴 때 요번에 그 필담 사태 때문에 그런데요. 웃기고 있네.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가 아니면 어떤가? 네. 우리 정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삼김 시대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셨죠. 김대중 네. 총재를 모시고 야당으로 시작했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고 김종필 또 공화당 총재도 있었고 삼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젊은 정치인들이 그때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되돌이켜 보면 네. 현대 정치사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있었던 것은 삼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네. 정치 현실 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선 그릇의 크기가 또 그 행태가 또 그 윤리 감각이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김은 구시대의 대표 뭐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돌이켜 보니 그분들은 그럼 지금 현실 정치인하고 뭐가 달랐던 겁니까? 김대중, 그분들은 김영삼. 공이 다르죠. 공.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대해서 뭐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공적인 동기가 정치의 출발점이었고 그것을 펼치는 과정이 정치 활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아래를 막론하고 네.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말은 국가와 민족 국민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사회에 복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삼김은 선공후사하려는 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선공후사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공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지요.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국가를 경영해 보려고 했던 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신념을 세상에 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정치인들이 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남아 순방에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다고 합니다.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뭐 북한 비핵화든 하여튼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우리 고모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좋습니다. 그런데 네네. 미국의 조종에 의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삼각 협력을 불러오게 마련이고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제재 동참도 하고 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제재에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거나 거부하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뒷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 봉쇄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북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런 봉쇄망, 제재망을 완전히 돌파해버린 이런 국면. 그래서 사실 지금 식으로 쭉 폭주해가면 2030년이 되면 북의 핵탄두 숫자가 200개를 넘게 됩니다. 그게 숫자로 200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중국 다음으로 있는 거죠. 핵무력으로는 빅4가 되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한반도는 사실은 유사시에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동북아의 지역구 안정,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거였는데 네. 전체적으로 국가 전략이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이건 어떻게 현실에서 보십니까? 벗어난 얘기죠. 우선 전술핵, 핵무장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또 스스로 모순인 것이 우리는 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쳤을 때 일본, 대만, 동북아가 핵의 화약고가 되는 건데
이건 미국이 NPT 체제 세계 핵 확산 금지 체제를 깨는 거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미국의 틀을 벗어나서 어떻게 현실성을 벗어난 얘기일 뿐더러 네. 우리 국가 이익 국민 이익에 반대되는 거죠. 매우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소위 그 보수 정당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가치가 전면적으로 깨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인 겁니다. 둘 다 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거다는 것은 거죠? 미국의 지금 뭐 민주당, 공화당이 뭐 의회에서 다수당이 바뀌고 하지만 그러나 외교, 안보, 국익 그런 초당적 가치 공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야거든요. 네네. 네, 우리는 이게 너무 당파적이고 정파적인데요. 그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결국 남북 문제, 대외 문제는 내치의 연장이거든요. 국내 정치의 연장이에요. 네네. 국내 정치가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여야를 가르고 진보 보수를 가르고 파당적으로 가니까 이게 대외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고모님 우리끼리는 좀 싸우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되고 일종의 총력 대응을 해야 우리가 또 사실은 큰 나라긴 하지만 근데 안에서 갈라졌는데 바깥으로 또 대외 문제만 이렇게 탄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 핵심이 내치에 있어서는 분열 대신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은 정치고 네네. 외치에 있어서는 평화를 키우는 것이 좋은 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 현실, 외교 현실은 그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위험 쪽으로 자꾸 다가가고 자꾸 분열 쪽으로 다가가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눈을 크게 부릅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2주 전에는 이태원 참사 같은 정말 이렇게 정말 큰 사건이 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진, 태풍, 붕괴 이런 건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인적 요인입니다. 인재죠. 군중 네. 밀집, 또 대응 실패, 뭐 이런 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런 네. 점에서 여기서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른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용산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것과 용산 이태원에서 참사가 난 것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의 지휘부 윗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집중해 있냐면은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곧 이사 간다, 옮겨진다. 여기에 이제 그 뭐 출퇴근할 때 동선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네네. 그 와중에 좀 뭔가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뭐 현실이 엄혹하니까 그렇고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난국이어서 그런데 자, 이 난국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요? 결국 정치입니다. 정치의 복원, 정치의 회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싶을 거잖아요. 취임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후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걸 제가 듣기만 3번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행태하고 바로 많이 그겁니다. 다르네요. 네. 승자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나의 반대자, 비판자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 이걸로의 전환,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는 길이고 저는 정치를 바꾸는 것, 이것이 해법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고모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사람은 역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결국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6개월 보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는 빤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네. 내가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자신과 대화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